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에도 밤동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을 말하지요. 법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고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공동생활의 기준이 되는 만큼 지키지 않으면 그에 맞는 처벌 또한 받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정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지요. 한때 미국의 금주법이 더 많은 범법자들을 생기게 했던 것처럼 잘못 정해진 법이 사람들을 오히려 해롭게 할 수도 있기에 법 하나를 새롭게 정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랍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에서는 성품이 곱고 강직한 충청도의 어느 감사가 농사지을 소가 부족하자 아예 절대 소를 잡지 못하도록 법을 정한답니다. 과연 이 법은 백성들에게 이롭게 작용하였을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되시길 바랍니다. 백성을 이롭게 하는 법. 충청도에 성품이 곱고 강직한 감사가 있었답니다. 감사는 한번 법으로 정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굽히지 않았어요. 어느 해 소를 잡는 자들이 어린 소나 일소까지 마구 잡는 바람에 농사지을 소가 부족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농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감사는 곧 명을 내렸어요. 우리 충청도 안에서는 소를 잡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했으니 이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엄벌을 내려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은 쇠고기를 입에 댈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 소를 잡지 말라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 그건 그 감사께서 농사 지을 일이 막막한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하신 일이 아닌가?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니네만 그렇다고 조상님께 제사 드리고 잔신날에 예를 올리기 위해 잡는 것까지 금할 것은 없지 않나? 그건 맞는 말일세. 나도 그 잔신날에 손님들께 고깃국 한 그릇도 대접 못하게 됐으니 정말 도리가 아니라네. 하지만 그 감사께서 스스로 모범을 보이시고 법을 지키시니 우리도 따를 수밖에 없질 않겠나. 백성들은 감사의 고지식한 처사가 원망스러웠지만 감사의 성품을 아는지라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지만 늙은 부모님께 효도를 하기 위해 고깃국을 몰래 대접했다가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감사의 매제는 성품이 소탈하고 기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백성의 괴로움을 알고 있던 그는 어느 날 마을을 살피던 감사가 찾아오자 거리낌 없이 쇠고기를 내놓았지요. 형님께서 오래도록 고기 맛을 모르신다기에 일부러 기르던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니, 나더러 내가 만든 법을 어기란 말인가? 더구나 매제가 먼저 이렇듯 법을 어기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감사는 낯빛이 확 변하더니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여봐라, 소를 잡은 이 댁의 하인을 당장 잡아오너라. 그러자 관속들이 하는 수 없이 감사의 매제에게 달려와 말했어요. 나리, 부득이 소 잡은 하인을 데려가 법대로 처벌하겠습니다. 알았다. 조금 후에 감사의 매제는 치마를 둘러쓴 여인을 데리고 점잖게 밖으로 나와 말했어요. 소는 내 아내의 오라비가 오셨기에 대접하려고 내가 잡으라 명했고 음식은 내 아내가 만들었으니
어서 잡아다가 죄를 다스려라. 관속들은 감사의 누이 동생과 매제를 잡아가야 하게 되자 기겁을 하고 감사에게 달려가 알렸어요. 그제야 감사는 크게 놀라 교자에서 내렸어요. 내가 너무 고지식하고 둔하여 법은 무조건 지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이롭게 하려고 있다는 것을 잊었구만.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이렇듯 말없는 깨우침을 주다니. 자네의 그 기계가 정말 훌륭하고 고맙구려. 그 후 감사는 소를 함부로 잡지 않는 한 융통성 있게 처벌하지 않게 되었고 백성들 또한 더욱 법을 잘 지키게 되었답니다. 송아지와 바꾼 무. 옛날 옛적 어느 시골에 농사꾼 한 사람이 살았답니다. 이 사람이 어느 해에 무 농사를 지었는데 김 매고 거름 주고 알뜰살뜰 가꾸었더니 가을이 되어 참 탐스러운 무가 쑥쑥 뽑혀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놈은 어찌나 큰지 어린아이 몸뚱이만한 것이 뽑혀 나오더라지요. 이 농사꾼은 그 큰 무를 자기가 먹기 아까워서 고을 원님에게 가져가기로 했답니다. 그 고을 원님은 어질고 사리에 밝아서 백성들 세금도 감해주고 송사도 바르게 보아 칭송이 자자했지요. 농사꾼은 지프로 섬을 곱게 엮어서 그 안에 물을 넣어 가지고서 원님을 찾아갔어요. 사또, 손이 여러 해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만 이렇게 큰 무는 처음 봅니다. 농사가 잘 된 것도 다 사또께서 어질게 고을을 다스려 주신 덕택이니 이것을 사또께 바치겠습니다. 사또가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고 나서 호방을 부르더니 이 귀한 선물을 받고 그냥 보낼 수는 없느니라. 요새 들어온 물건 중에 줄 만한 것이 있겠는가? 하고 물었지요. 호방이 말하기를 다른 것은 없고 송아지 한 마리가 있다고 하니 원님이 그럼 그걸 내주라고 이르더래요. 농사꾼은 무 하나 바치고 송아지 한 마리를 얻었으니 횡재를 한 셈이지요. 그런데 한 동네에 사는 욕심쟁이 농사꾼이 그 소문을 들으니 은근히 셈이 난단 말이에요. 그럴 줄 알았으면 자기가 먼저 물을 갖다 바치는 건데 한번 갖다 바친 물을 또 가지고 갈 수야 없었지요. 어떻게 하면 자기도 횡재를 할까 궁리하다 보니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옳거니 무 하나 갖다 바치고 송아지 한 마리 얻었다니 송아지를 갖다 바치면 더 큰 걸로 얻겠지. 모르긴 몰라도 넌 두어 마지기야 못 얻으려고. 이런 생각으로 자기가 먹이던 송아지를 끌고 원님을 찾아갔지요. 사또, 그 소인이 여러 해 동안 소를 먹여왔습니다만 이렇게 살찐 송아지는 처음 봅니다. 이렇게 송아지를 잘 먹인 것도 다 사또 덕택이라 이것을 사또께 바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요. 사또가 이번에도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나서 호방을 불렀어요. 요새 들어온 물건 중에서 뭐 귀한 것이 없느냐? 욕심쟁이는 속으로 이제야 횡재를 하는구나 하고 좋아했지요. 원님에게야 귀한 물건이 많을 테니 금덩어리 하나쯤 주지 않을까 하고 잔뜩 목을 빼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호방이 하는 말이 귀한 물건이라면 그 며칠 전에 들어온 큰 무가 있습니다요. 하는 거예요. 원님이 그럼 그걸 내주라고 이르니 사령이 어린아이 몸뚱이만한 무를 안고 와서 욕심쟁이에게 턱 안겨주었어요.
욕심쟁이는 횡재하려고 송아지를 갖다 바쳤다가 무 하나를 얻어왔으니 자기네 송아지하고 무 농사꾼의 무를 맞바꾼 셈이 되었답니다. 의로운 선전관. 경상도 어느 거울에 이희영이라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이희영은 소년 시절에 무과 시험에 합격하였지만 벼슬을 얻지 못하여 하는 일 없이 지내었지요. 10여 년을 어영부영 보내자 집안 살림이 어려워져 더는 놀고 지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서울에 올라가 권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 벼슬을 부탁해보자. 이희영은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 남지 않은 농가 밭을 팔아 400량을 마련하여 고향을 떠났답니다. 그는 낙동강을 건너면서 굳은 결심을 하였어요. 내가 벼슬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 강을 다시 건너오지 않으리라. 집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나 충청북도 충주의 한 마을에 이르렀어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지요. 이희영은 비를 피하려고 냅다 뛰어 어느 농가에 찾아들었어요.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문간방을 간신히 얻었지요. 이윽고 날이 저물어 잠을 청하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인의 처량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대체 누가 저렇게 슬피 울고 있는 걸까? 이희영은 궁금하여 주인에게 물었답니다. 저렇게 딱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집주인은 혀를 끌끌 차며 입을 열었어요. 여인의 사정은 이러하였지요. 이희영이 묵고 있는 집 건너집에는 엊그제만 해도 늙은 선비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엊그제 선비 부부와 큰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딸이 혼자 남았지요. 딸은 일가 친척도 없는 데다가 한꺼번에 부모와 오라비를 잃고 돈도 없어 장례를 치르지 못하였어요. 집주인의 말로 미루어 보아 고을에서 누구 하나 그 딸을 도와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았지요. 이튿날 이희영은 일찌감치 초상난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처음에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지요. 이희영이 다시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였어요. 니시온데 이른 아침부터 여인만 있는 집에 오십니까? 여인은 집안에서 누구냐고 물을 뿐 문을 열지 않았답니다. 얘를 잃지 않고 있구나. 이희영은 속으로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찾아온 까닭을 말하였지요. 길을 가다가 댁의 딱한 사정을 듣고 힘이 되어 드릴까 해서 찾아왔소이다. 저는 어엿한 선비이니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희영이 신분을 밝히자 그제야 굳게 잠겼던 문이 열리고 한 처녀가 머리를 숙이며 맞았어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비록 혼옷을 입었지만 얼굴은 빼어나게 예뻤답니다. 또 예의가 바른 것으로 보아 한눈에 보통 집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이희영은 처녀의 사정을 잘 아는 터라 이렇게 말하였어요. 제가 하는 대로 가만히 계시오. 그는 다시 밖으로 나와 자기가 묵었던 집주인과 고을 사람들을 불러 일렀어요. 돈 350냥을 줄 터이니 그대들이 알아서 모든 일을 수고해 주구려. 이희영은 자기가 가진 돈에서 50냥만 남기고 내주었던 것이에요. 이웃 사람들은 그 돈으로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답니다. 장례를 치른 처녀는 이희영을 찾아왔어요. 선비님 덕분에 자식된 도리를 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한 몸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처녀의 말을 들은 이희영이 물었어요. 아니, 정말로 친척이 하나도 없단 말이오? 처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희영은 처녀를 달래었지요. 내게 은혜 갚을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말고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없나 잘 생각해 보시오. 처녀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자신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어요. 강원도 홍천고을에 외삼촌이 산다는 얘기를 듣긴 하였습니다만 이희영은 그제야 안심이 되었어요. 그는 곧 자기가 묵고 있던 집주인을 불러 부탁했지요. 50냥을 줄 터이니 가마 한 채를 구하시오. 또 이 처녀가 외삼촌을 찾을 때까지 돌봐줄 착실한 사람을 구해서 딸려 보내주시오. 처녀는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홍천으로 떠났답니다. 벼슬을 하려고 땅을 판 400냥을 모두 써버린 이희영은 20냥을 받고 자기가 타고 온 말까지 팔아서 터덜터덜 서울로 올라왔어요. 돈 한 푼 없는 그는 벼슬을 구하기는커녕 당장 먹고 잘 곳이 없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희영은 뜻을 굽히지 않고 날마다 벼슬을 얻으려고 사람을 찾아다녔지요. 돈 한 푼 없이 남의 집 추녀나 헛간에서 잠자고 얻어먹으며 거지 생활을 한 지 4년이 지났어요. 이희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마음을 다졌지요. 오늘 밤은 어떻게 해서든 박 판서를 만나야겠어. 박 판서는 무관에게 벼슬을 줄 수 있는 높은 관직에 있었어요. 이희영은 밤중에 담을 넘어서라도 박 판서를 꼭 만날 작정이었지요. 이희영이 자칫 잘못하여 도둑으로 오해받거나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큰 결심을 하였답니다. 그날 밤 이희영은 생각보다 쉽게 담을 넘어서 박 판서의 집 뜰로 갈 수가 있었답니다. 살짝 뒤뜰로 가보니 머리카락이 하얀 할아버지가 혼자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지요. 옳거니 저분이 박 판서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한 이희영은 할아버지 앞으로 가서 넙죽 큰절을 하고 꿇어앉았어요. 대감님, 부디 소인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일이 급하게 되어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신분과 사연을 모두 이야기하였어요. 할아버지는 껄껄 웃고 나서 이희영을 일으켜 세웠지요. 내 아들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 찾았구려. 보아하니 학문과 재주가 있는 것 같소이다. 하여튼 이것도 인연인데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나 나눕시다. 마침 심심하여 내 달 구경을 하던 참이었소. 이희영은 힘이 쭉 빠졌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말과 태도가 너그러워 사양하지 않고 할아버지 방으로 갔지요. 할아버지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것을 이희영에게 묻고 또 물었어요. 그리고 이희영의 처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말을 하였어요. 그대가 이처럼 고생을 겪었으니 재미있는 일도 많았겠구려. 어딘 나한테 겪은 일을 말해주겠소이까? 이희영은 사양할 입장이 아니었지요. 이희영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재미있어하는 할아버지 때문에 보고 겪은 일들을 이것저것 말하였어요. 이야기가 멈추면 할아버지는 재촉하였지요. 또 해주시오. 그 바람에 이희영은 충주에서 하룻밤 자다가 장사를 치러주어 처녀를 도와준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할아버지는
얼굴이 달라지며 말하였지요.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게나. 이희영은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재미있어 하는 줄로만 알고 날짜와 고을 이름을 또박또박 생각해내어 자세히 말하였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무릎을 치며 환하게 웃었어요. 바로 당신이구려. 나를 따라오시오. 할아버지는 이희영의 손을 잡고 안채로 데리고 갔답니다. 왜 이러십니까? 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희영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하였어요. 할아버지는 안채에 이르자 말하였지요. 아가야, 어서 인사드리거라. 네 은인께서 오셨다. 잔뜩 겁을 먹은 이희영은 은인이라는 말에 정신을 좀 차릴 수가 있었답니다. 방 안에 있던 꽃다운 여인이 이희영을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이 되었어요. 그러고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그의 앞에 꿇어앉았지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며 유쾌하게 웃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꿈에도 잊지 못할 은인을 만났으니 이제야 마음이 편하겠소. 이희영은 벌렸던 입을 다물지 못하였지요. 아니, 그 처녀가... 지난날 충주에서 도와준 처녀가 할아버지의 며느리였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처녀가 병조 판서의 부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희영은 병조에 딸린 관아에서 일을 보는 선정관이라는 벼슬을 얻었답니다. 그는 이보다 높은 벼슬을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희영의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의로운 선정관이라 하여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쇠똥 벼락을 맞은 박서방. 아주 오랜 옛날이었답니다. 어느 마을에 부지런하고 마음씨 고운 농부가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늙으신 어머니를 편안히 모실 수 있을까? 농부는 이것이 늘 걱정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병을 얻어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농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너무도 가난해 약 살 돈도 없는 농부는 가슴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지요. 혹시 집안에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없을까? 집안을 샅샅이 뒤졌답니다. 그러나 약값을 마련할 만한 물건이라곤 눈을 씻고 봐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한숨만 내쉬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죠. 농부는 의원을 찾아가서 하소연했어요. 제 어머니가 갑자기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습니다. 의원님, 지금은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약을 외상으로 지어주시면 열심히 일해서 갚아드리겠습니다. 의원은 농부의 착한 마음씨를 알고 선선히 약을 지어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어머니에게 정성껏 약을 다려들었어요. 그러나 별 효험이 없었지요. 어머니는 계속 앓는 소리를 냈어요. 농부는 날만 새면 들로 산으로 약초를 캐러 다녔답니다. 약초를 다려드려도 별 효험이 없었어요. 산속의 깨끗한 물이라도 매일 떠다 드려볼까? 농부는 생각다 못하여 이런 결심을 하였답니다. 농부는 그날부터 새벽 일찍 일어나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고 약수를 떠다 어머니께 드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농부는 꿈을 꾸었어요.
참 이상한 꿈인데? 농부는 꿈속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 뒷산 고개에 올라가면 금송아지 한 마리가 있을 거다. 그것을 가져다가 어머니의 병을 고치도록 하여라. 머리가 허연 노인이 꿈속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지요. 농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거 참 이상한 꿈이구나. 농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방문을 열어보았어요. 밖은 캄캄한 것이 아직도 한밤중인 것 같았지요. 지금 뒷산으로 올라가 보라 했지. 헛걸음이 되더라도 한번 가보는 수밖에. 농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었어요. 그리고는 더듬거리며 산을 향해 올라갔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는 날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해 사방의 모습이 조금씩 보였지요. 아니, 이게 웬일이지? 정말 금송아지가 있네.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엔 꿈속에서 노인이 말한 대로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 한 마리가 서 있었거든요.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농부는 너무나 감격해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어요. 꿈속의 노인이 산신령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농부는 금송아지를 끌고 장에 내다 팔아 많은 돈을 받았답니다. 이 돈이면 어머니 병화는 고칠 수 있겠는걸? 농부는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 약을 지어 정성껏 다려들었어요. 어머니의 병세가 차츰 좋아져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어머니, 이제 건강이 회복되었으니 마음 놓고 다니셔도 좋아요.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하였지요. 농부는 기뻐서 춤이라도 추고 싶었어요. 농부네 집은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답니다. 농부는 남은 돈을 가지고 집과 논을 사고 부자가 되었어요. 건넌 마을에 사는 박서방이 이 소문을 들었지요. 박서방은 욕심이 많았답니다. 그는 농부처럼 금송아지를 얻어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좋은 수가 없을까? 박서방은 금송아지를 얻을 수 있는 꾀를 짜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지요. 며칠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어요. 옳지. 어머니를 아프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말썽을 피우면 속이상에 병이 나실 거야. 박서방은 무릎을 탁 쳤답니다. 박서방은 그날부터 술을 마시고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렸어요. 날마다 행패를 부리니 어머니도 견딜 수가 없었지요. 결국은 병이 나서 자리에 눕고 말았답니다. 나도 뒷산에 약수를 떠다 어머니에게 드려야지. 그날부터 박서방은 뒷산으로 가서 약수를 떠왔어요. 저도 금송아지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박서방은 이렇게 빌기를 잊지 않았어요. 날이 가고 달이 갔어요. 박서방도 농부와 똑같은 꿈을 꾸었지요. 그러면 그렇지. 박서방은 너무도 기뻐 불이 나게 뒷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우와, 정말 금송아지가 있구나. 박서방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를 안았어요. 기쁨에 겨워 금송아지를 닳도록 어루만졌지요. 산신령님, 고맙습니다. 박서방도 농부처럼 절을 여러 번 하였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올려놓았지요. 여보, 우리도 이제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될 거요. 박서방은 아내를 보고 자랑했어요.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마루에 걸터 앉아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이놈을 팔아서 우선 기와집을 한 채 사고 머슴들도 두고 그러면 되겠지. 박서방은 부자가 될 꿈에 젖었어요. 꿈이 부풀 대로 부풀었지요. 어머니의 병환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박서방은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희죽 웃었어요. 이젠 내 신세도 활짝 폈단 말이야. 이젠 조금도 남부럽지가 않아. 박서방은 아침 밥상을 물리며 또 한 번 희죽희죽 웃었답니다. 그때였어요. 매. 갑자기 금송아지가 길게 울었어요. 오호라, 귀한 금송아지가 울다니 아주 좋은 징조야. 박서방은 금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듣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그래, 자꾸 울어라. 얼씨구 좋다, 지화자. 박서방이 신나게 춤을 추다가 바라보니 금송아지의 꽁무니에서 쇠똥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금송아지가 어떻게 이런 똥을 싼단 말이야? 박서방은 얼굴을 찡그렸어요. 망했구나. 돈은 쏟아지지 않고 쇠똥이 쏟아지다니. 금송아지는 쇠똥을 계속해서 마구 쏟아냈어요. 아이고, 이제 물똥을 내쏟잖아. 물똥은 시냇물처럼 콸콸 쏟아졌어요. 이놈의 금송아지야, 어인일로 똥만 싸느냐? 좀 그치고 돈을 쏟아내보거라. 박서방은 화가 치밀어 금송아지를 때리며 소리쳤어요. 그렇지만 금송아지는 그치지 않고 쉴 새 없이 똥을 싸댔어요. 그만. 마침내 박서방은 물똥 속에 빠져 허우적거렸어요. 박서방은 어머니에게 불효를 저지른 벌을 이렇게 받은 것이랍니다. 허생전. 옛날 남산민 묵적골에 허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허생은 글 읽기만 좋아하고 나가서 돈 보러 올 생각일랑 통 안 했지요. 그래서 부인이 남의 집 바느질을 해주며 겨우겨우 먹고 살았답니다. 어느 해 흉년이 들어 바느질 거리도 끊기자 부인이 허생에게 투덜댔어요. 서방님, 이제 곡식도 떨어지고 배가 고파 눈앞이 다 노랗답니다. 도대체 과거 시험도 보지 않으면서 글은 읽어 무엇합니까? 그러자 허생은 점잖게 웃으며 말했어요. 글이 좋아서 읽지요. 아니, 글도 좋지만 장사라도 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지요. 부인은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장사는 미천이 없어 못하지요. 허생이 꼬박꼬박 대꾸를 하자 부인은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밤낮으로 글만 읽더니 못하겠다는 소리밖에 못하십니까? 그럼 나가서 도둑질이라도 해오세요. 더는 배고파 못 살겠다고요. 아깝다. 내 책 읽기만 10년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제 겨우 7년 만에 책을 덮어야 하는구나. 허생은 읽고 있던 책을 탁 덮고는 휑 나가버렸어요. 그 길로 고을 제일 부자라는 변씨를 찾아갔지요. 변씨를 만난 허생은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했답니다. 내가 집이 가난해서 뭘 해보려 해도
미천이 없습니다. 만냥만 구워주십시오. 변신은 허생의 눈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그러시오. 하고는 허생에게 만냥을 건네주었어요. 허생이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돌아가자 변씨의 부인이 물었지요. 아니 서방님, 옷차림을 보아하니 갓은 구멍이 나 있고 옷은 헐고 더러운 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낯선 사람한테 어찌 이름도 묻지 않고 만냥이나 빌려주십니까? 본래 남의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잘 보이려고 굽신대며 자기 뜻을 부풀려 말하는데 저 사람은 눈빛이 떳떳하고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사람이요. 남의 돈을 떼어먹을 사람은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그 어차피 돈을 빌려줄 거라면 이름은 알아 무엇하겠소? 변씨는 허생의 당당함에 믿음이 간 것이지요. 한편 허생은 집에 들리지도 않고 안성으로 내려갔답니다. 그 옛날 안성은 경기도와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라 커다란 시장이 열렸지요. 허생은 하루 내내 시장을 두루 살펴보았어요. 가뭄이 들어 특히 과일이 귀하자 만냥으로 과일을 몽땅 사들였어요. 그러니 과일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뛸 수밖에요. 장사꾼들은 허생에게서 팔 때보다 10배나 더 비싸게 과일을 다시 사갔답니다. 그렇게 해서 허생은 순식간에 만냥으로 10만 냥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허생은 이번에는 만냥을 가지고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제주도에는 조랑말들이 많았는데 하루 내내 조랑말들이 뛰노는 것을 구경했지요. 다음 날 허생은 조랑말의 꼬리인 말총을 몽땅 사들였어요. 말총은 남자들이 머리에 두르는 망건을 만드는 데 쓰였지요. 얼마 뒤 망건은 부르는 게 값일 만큼 비싸졌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큰 돈을 벌어들인 허생은 배를 타고 뱃사공에게 물었답니다. 혹 이 근처에 사람이 살만한 빈섬이 있는가? 예, 그 얼마 전에 바람에 떠내려가 빈섬에 닿은 적이 있습지요. 땅이 어찌나 기름진지 심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과일이 널려 있었습니다. 토끼며 산돼지며 사냥감은 얼마나 많던지. 이 말을 들은 허생은 사공에게 돈을 넉넉히 주어 그 섬에 데려다 달라고 말했어요. 섬에 도착한 허생은 쭉 한번 둘러보고는 만족한 듯 중얼거렸지요. 이제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살아봐야겠구나. 그러자 사공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아니 이곳은 사람이라고는 하나 없는 텅 빈 섬인데 대체 누구와 더불어 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덕이 있는 사람 주위에는 항상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다네. 덕이 없을까 걱정이지 사람이 없어 걱정인가? 허생은 다시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왔답니다. 그 당시 나라에서는 많은 군사들을 풀어 도둑들을 잡으려 하고 있었어요. 도둑들은 행여나 잡힐세라 동굴 속에 꽁꽁 숨어서 배를 골고 있었지요. 허생은 물어서 어렵사리 그 동굴을 찾아가 도둑대 우두머리를 만났답니다. 당신들은 아내와 자식이 있소이까? 여보시오, 그 우리 같은 도둑대에게 시집올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러면 논밭은 있소이까? 도둑들은 하도 어이가 없어 모두 껄껄 웃었어요.
우두머리는 짜증을 내며 말했지요. 논밭 있고 아내 있고 자식이 있다면 뭐하러 도둑질을 하며 먹고 살겠소? 그럼 나를 따라 섬으로 가서 삽시다. 내가 당신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겠소. 만약 못 믿겠거든 내일 저 앞바다에 나가보시오. 붉은 깃발을 단 것이 모두 돈을 실은 매이니 짊어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다 가져가도 좋소이다. 허생은 그 말을 남기고 동굴을 나섰답니다. 도둑들은 허생이 꼭 미친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날 바다로 나가보았지요. 그랬더니 정말 허생이 돈 30만 양을 싣고 와서 있었어요. 도둑들은 신이 나서 앞다투어 돈을 등에 짊어지었어요. 그때 허생이 도둑들에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힘들게 짊어진 돈은 100냥도 안 될 것이오. 그 돈도 결코 적은 게 아니지만 논밭을 사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에는 부족한 돈이지요. 내가 한 사람에게 100냥씩을 줄 테니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아내와 말 한 피를 구해와 내 섬으로 갑시다. 그러면 당신들이 평생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살 길을 열어주겠소. 우리는 이제 당신을 따르겠소이다. 도둑들은 모두 허생 앞에 무릎을 꿇고 약속했어요. 섬으로 들어간 도둑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지요. 몇 해가 지나자 어느 마을보다도 더 부자 마을을 만들어 잘 살게 되었지요. 허생은 그곳에서 난 쌀과 과일들을 흉년이든 일본에 가져가 팔았어요. 또다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어들였지요. 그런데 글쎄 허생은 50만 냥이나 되는 큰 돈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필요 없는 것은 버려야 하는 법.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구나. 허생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많은 돈을 썼답니다. 그러고도 돈은 20만 냥이나 남았지요. 허생은 먼저 변시집에 들렀어요. 집 앞마당에 남은 돈 20만 냥을 고스란히 내려놓고는 조용히 돌아갔지요. 이를 지켜보던 변씨가 허생의 뒤를 밟았어요. 허생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으로 들어갔지요. 변씨는 다음 날로 20만 냥을 하인들에게 들려 허생을 찾아갔답니다. 이것 보시오. 나는 도둑이 아니오. 10,000냥을 빌려주고 어찌 20배나 돌려받는단 말이오. 그러자 허생은 버럭 화를 내었어요. 내가 부자가 되려 했다면 바다에 50만 냥을 던지는 짓을 했겠소?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다면 앞으로 가끔씩 찾아와 우리 가족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가시오. 일생을 그렇게 편히 살면 되지. 필요 없이 많은 돈으로 머리를 어지럽게 하고 싶지는 않소이다. 허생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바람에 변씨도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그 뒤로 변씨는 한 달에 한 번씩 허생의 집을 찾아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두고 왔어요. 어쩌다가 좀 많이 가지고 가면 허생은 크게 화를 내었지요. 그리하여 허생은 평생 글을 읽으면서 변씨가 주고 가는 곡식과 옷을 불쌍한 이웃과 나누어 쓰며 살았답니다. 원숭이가 준 보물. 옛날 어느 곳에 자식도 없이 단 둘이 사는 내외가 있었답니다. 자식은 없어도 금실 좋고 인심 좋고 살림살이도 그만해서 남부러울 것이 없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이 집에 웬 거지 안악이
밥을 얻어먹으러 왔답니다. 그래서 밥을 한 그릇 퍼다 주고서 가만히 보니 이 안악의 배가 북산만 했지요. 만삭이 다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몸으로 여기저기 빌어먹으러 다니는 걸 보니 참 안 되었지요. 보아하니 홀몸도 아니온데 대체 가장은 어디 있기에 혼자서 그러고 다니오? 하고 물어봤더니 저와 남편은 본래 혈혈 단신으로 만나 단 둘이 살았는데 과거를 보러 떠난 남편이 1년이 다 되어도 돌아오지 않기에 남편을 찾으러 나섰다가 길을 잃고 이 꼴이 되었습니다. 하거든요. 참 딱하였지요. 그래서 주인 내외는 의논 끝에 거지 안악을 제 집에 두기로 하였답니다. 몸 풀 때까지만이라도 여기서 쉬라 하고 그날부터 방 하나를 치우고 거기서 묵게 했지요. 거지 안악은 고마워서 저를 12번도 더하고 그 집에 눌러 살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지 안악이 아이를 낳았는데 참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턱 낳았어요. 주인 내외는 제 일처럼 좋아서 사방 금줄을 치고 아이와 어미의 바라지를 지극정성으로 하였답니다. 그런데 좋은 일에는 굳은 일이 따르게 마련인가? 아이 낳은 지 이래 만에 안악이 그만 산독으로 죽고 말았어요. 주인 내외는 슬퍼하며 후히 치상을 하고 아이는 마땅히 보낼 데도 없는지라 자기들이 맡아서 기르기로 하였지요. 자식 없는 집에 비록 남의 아이라 해도 복덩이 같은 아들이 생겼으니 경사라면 경사지 뭐예요. 주인 내외는 온갖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웠답니다. 동네 방네 업고 다니며 동양젖을 얻어먹이고 밤낮으로 어르고 달래며 고이고이 키웠어요. 그런데 아이가 베네짓을 그만두고 걸음마를 할 무렵 뜻밖에도 안주인에게 택기가 있더니 다리 차서 아들을 턱 낳았단 말이에요. 자식 없는 집에 아들 하나만 생긴 것도 감지덕지할 판인데 한꺼번에 둘을 얻은 셈이니 얼마나 좋아요. 따지자면 하나는 남의 자식이요 하나는 내 자식이니 정이 더 가고 덜 가는 차이가 있음직하건만은 워낙 심덕이 후한 사람들인지라 조금도 차이를 두지 않고 두 아들을 하나같이 정성 들여 키웠어요. 아이들은 커가면서 절로 부모 마음을 담는지 형님 아우하면서 우애가 극진하더래요.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서 두 아들은 장골 사내가 되고 주인 내외는 백발 노인이 되었답니다. 덕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옛말이 맞는지 그동안 내 식구가 부지런히 일한 덕분인지 집안 살림도 아주 넉넉해졌어요. 하루는 주인 내외가 서로 의논하기를 우리가 이제 죽을 날도 멀지 않았으니 아이들에게 사실을 다 말해주고 재산도 물려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럽시다. 그런데 재산은 어떻게 나눠줄 참이오? 어느 집이든지 마지가 할 일이 많으니 마지에게 다 물려주고 둘째에게는 먹고 살 만큼만 넘겨주도록 합시다. 내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의논을 하고 두 아들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는 재산 물리는 약속도 하였지요. 이러이러해서 마지가 우리 자식이 되었노라 하고 마지는 핏줄을 타고난 자식이 아니지만은 정리는 털끝만치도 허람이 없으니 재산을 마지에게 물려주겠노라 말했어요. 그러니 마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여태 제 부모가 친부모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친부모가 아니거든요. 게다가 친자식도 아닌 저한테 재산을 다 물려주겠노라 하니 더 놀랄 일이지요. 마지는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집을 떠나기로 작정했답니다. 저는 남의 자식이요, 아우는 친자식인데 저 때문에 아우가 푸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지요. 차라리 저 하나가 없으면 아우가 맏아들 대접을 받고 재산도 다 물려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편지 한 장을 써놓고 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나왔답니다. 이튿날 아침에 식구들이 일어나 보니 마지는 없고 편지 한 장만 달랑 남아있거든요. 편지를 읽어보니 구구절절 그동안 키워준 은혜를 고마워하면서 자기는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어 집을 떠나노라 이렇게 씌어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놀라서 그 길로 맏아들을 찾아 나섰어요. 집을 떠난 마지는 정처 없이 갔지요. 가다 보니 바닷가에 이르게 되었는데 바다 맞은편 벼랑 위에는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났어요. 뭐가 저러나 하고 가만히 보니 원숭이 새끼들이 벼랑 위에서 바다 쪽을 보면서 마구 시끄럽게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 쪽을 보니 어미 원숭이가 바위 끝에 엎어져 있는데 개 수십 마리가 집게발로 원숭이를 집어서 바다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어미 원숭이가 먹이를 구하러 바닷가에 내려간 것을 개란 놈들이 덮쳤나 봐요. 그걸 보고 마지가 달려가서 개를 쫓고 원숭이를 구해주었어요. 그러니 원숭이들이 좋다고 치뛰고 내리뛰고 하더니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가 바위에 앉아 쉬고 있으려니까 아까 그 어미 원숭이가 다시 벼랑 위에 나타나서 이리 헬끔 저리 헬끔 살피더래요. 그러더니 벼랑을 타고 쪼르르 내려와서 옆에 놓아둔 보따리를 냉큼 집어가지고 달아나 버리지 뭐예요. 손 쓸 겨를도 없었답니다. 원숭이 몸놀림이 좀 빨라야지요. 마지는 어이가 없어서 저런 놈의 짐승을 봤나? 저를 살려준 은공을 갚지는 못할 망정 남의 보따리를 채가다니 하고 탄식을 했답니다. 보따리에는 헌옷가지와 집신 듀어컬레가 들어있을 뿐이지만은 그게 없으면 먼 길을 못 가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 아까 그 원숭이가 또 벼랑 위에 나타나서 헬끔거리지 뭐예요. 그러더니 또 벼랑을 타고 쪼르르 내려와서 이번에는 아까 가져간 보따리를 도로 갖다 놓고 가버리네요. 무슨 놈의 원숭이가 남의 보따리를 훔쳐갔다가 돌려줬다가 쓸데없이 장난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보따리를 도로 찾았으니 되었지요. 보따리를 막대에 꿰어서 어깨에 둘러매고 길을 떠났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뒤에서 왁자지껄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돌아보니 말탄 군사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걔 섰거라. 당장 거기 서지 못할까? 그래서 섰답니다. 군사들이 와서 마지를 빙 에워싸더니 그 보따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서 끌러보아라 하는 거예요. 보따리에 들어있긴 뭐가 들어있어요. 혼옷가지와 집신 듀어클레뿐인걸. 그래서 얼른 끌렀지요. 그런데 끌러놓고 보니 이게 무슨 놈의 조화인지 보따리 속에 번쩍번쩍하는 금은 보화가 잔뜩 들어있지 뭐예요. 그걸 보고 군사들이 대뜸 마지에게 오라를 지우고 호통을 치는데 이 천하에 뭐 없을 놈 같으니라고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 이웃 나라에서 우리나라님께 바치려고 실어오던 보물이다. 그런 귀한 걸 훔치고도 살기를 바라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원숭이들이 저희 딴에는 은공을 갚는다고 보물을 훔쳐다가 제 보따리에 들어있던 물건과 바꾸어 넣어놓았나 봐요. 그러나 저러나 그 때문에 꼼짝없이 큰 도둑으로 몰렸으니 탈이 났지요. 마지는 할 일 없이 군사들에게 이끌려 관가에 갔답니다. 관가에서는 나라의 보물을 훔친 도둑을 잡았다고 난리 법석을 떨면서 문초도 제대로 안 하고 죽이려 든단 말이에요. 아무리 울부짖으며 전후 사정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었지요. 하기야 원숭이가 보물을 훔쳐다 줬다는 말을 누가 믿겠어요. 이렇게 해서 마지는 애매하게 도둑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는데 큰 도둑을 처형한다는 소문이 나니 온 고을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몰려올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침 이때 맏아들을 찾아 헤매던 늙은 내외도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오게 되었어요. 구경꾼들 틈에 섞여 형장에 끌려 나오는 죄인을 가만히 보니 그게 바로 자기네 맏아들이거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맏아들이 도둑질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부모는 자식을 다 아는 법이지요. 저건 틀림없이 누명을 쓴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사또 앞에 나가 애원을 했어요. 사또, 저 아이는 우리 아들이온데 절대 도둑질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부모가 수천금 재산을 물려주려는 것을 받기 싫어 집을 나간 놈입니다. 하고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죄다 털어놓았지요. 거지 안악을 거두어 아이를 얻은 일부터 시작해서 두 아들이 코온 내력과 재산을 물려주려 했다가 집을 나간 일까지 세세하게 아뢰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또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한참 동안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그때 그 거지 안악이 혹 자기가 어디에 사는 누구라는 말은 하지 않더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고 보니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나는지라 아무데 사는 아무개라 하더라고 일러주었어요. 그랬더니 사또가 깜짝 놀라면서 그만 두 눈에 눈물을 줄줄 쏟는 거예요. 알고 보니 천만 뜻밖에도 이고을 사또가 바로 그 거지 안악의 남편이지 뭐예요. 사연인즉 그때 과거를 보러 갔다가 급제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급병을 얻어서 쓰러졌는데 병이 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1년이 지났더래요. 집을 찾아가니 아내는 벌써 자기를 찾으러 떠나고 없었지요. 그 뒤로 아내를 찾으려고 원이 되기를 자청하여 이 고을 저 고을 옮겨다니며 수소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마지는 바로 이 고을 사또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도둑이라고 죽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효자라고 상을 줘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맏아들은 누명도 벗게 되고 친아버지도 만나서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